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영입니다. 예, 그래도 이 소장님마저 안 오셨으면 저 혼자 독백할 뻔했어요. 예? 승자, 승자 말씀하시려고. 네. 그럼 내가 반대편에서 말씀하시면 돼요. 네. 말씀하세요, 승자. 저 오늘 승자를 여당 5인회로 꼽았는데요. 근데 예. 이게 오늘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여당 5인의 명단을 다음 주에 새로 공개하겠다. 저는 오늘 최근에 공개됐던 그 여당 5인회가 국민의힘의 핵심 실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명단이 잘못 나간 거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뭐 저도 그 기사는 봤는데. 네. 그럼 왜 다음 주에 이건 얘기 나오면 그냥 오늘 하지? 나온 김에 하지. 근데 뭐 다음 주에 이미 다 알려질 것이다 이러면서 선전포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5인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진 5인회는 뭐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은 사실은 당 지도부기 때문에 그쵸. 뭐 5인회다 뭐 이렇게 굳이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 그건 공적 조직에서 이제 뭐 지도부끼리 만나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 오히려 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그렇게 네.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윤 핵관이 있었잖아요. 취임 초에 윤 핵관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지금 거의 사라졌고 5인회가 지금 새롭게 구성되어 있다. 그걸 이용호 의원이 당협위원장들 워크숍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5인회로 거론이 된 분들은 그 전에도 이분들이 핵관들이다라고는 얘기가 됐던 분들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 아무리 당직을 가진 분들, 주요 당직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핵관이라는 분들이었고, 그리고 또 좀 재밌는 게 원내대표는 또 포함이 안 되시더라고요. 윤재욱 의원은 포함이 안 돼서 어쨌든 지금 5인 리스트에 들어간 분들이 윤 핵관의 신 버전이다 이렇게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원내대표는 원내 일을 하는 거지 네. 당내에서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투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쵸,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모여서 이렇게 당직 가진 사람들 이 당 지도부가끼리 만나서 5분간 티타임을 갖는다고 그러던데 어제 김행 위원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티가 아니라 커피를 마셔도 되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런데 전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는데 이용호 의원은 근데 본인의 얘기를 취소하겠다 네, 지금 그랬잖아요. 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이제 이게 명단이 저희가 보더라도 지금 두 분이 좀 헷갈리는 5인인데 4인은 좀 맞는 것 같은데 두 명이 좀 사람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6인회이기도 하고 7인회이기도 하고 좀 약간 명단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4인으로 확정된 분은 이철규 사무총장하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 박성민 전략기획위원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이렇게는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이철규 사무총장이나 배현진 이분들은 지난번에 전당대회 할 때 100% 당원 할 때도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6인 7인에는 이제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나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얘기가 나오는데 여의도 연구원장도 최근에 지지율 좀 높은 거 ARS 조사나 나온 거 가지고 다음 총선 승리할 거다 아마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린 분이어갖고 요분들은 지금 약간 정말 신 5인방 호소인에 들어가는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예. 누가 오셨네요. 글쎄요. 저도 있잖아요. 이 소장님 말씀 열심히 듣는데 헷갈렸어요. 네.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우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요새 배 소장님이 사춘기인가 그랬어요. 오춘기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요즘에 오자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50 되셨나? 50 되셨나? 예. 그러시구나. 오춘기. 찰리 신 아니고. 그럼 사춘기는 40대가 느끼는 거고. 지금 바깥에서 자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 하려는데요. 네. 예. 굉장히 당황하셨는데. 오늘 차가 많이 밀렸어요? 결국 이제 5를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5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분인데 5인회가 5인을 받을 소지는 없는가.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 볼 부분이겠죠. 지금 자세는 좋아요. 제가 조금 늦었으니까 그거를 자기가 만회하기 위해서 있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땀 좀 닦으시고. 그렇죠. 우리 정면성부가 만회가 될 때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방송을 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이 5인회 같은 경우에도 다 당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당직자니까 주요 당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성자로 선택하신 것은 그만큼 이 5인회의
존재감이 뿜뿜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예. 결국엔 공천에 있어서 굉장히 이 공천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는 당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 문제시 삼는 거죠. 예. 근데 이 소장님도 네.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다른 방송에 다른 또 다른 명단이 버전의 있다. 오인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의사결정 구조가 뭐 당직자들이 뭐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또는 당원들이 다 모여서 의사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질적인 것은 이른바 이제 주요 핵심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누군가 또 뭐 윤심 논란 또 단일 대우 우여곡절 지금까지 한 1년여 이상 집권 여당으로 겪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재조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 체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이거 중요한 네. 게 오인회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제기한 게 이용호 의원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원내대표 나왔다가 40여 표의 큰 득표를 얻었지만 그래도 이제 탈락된 이분이 제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본인은 취소한다고 취소는 했습니다. 취소했는데 근데도 이제 그 앙금이 있는 거죠. 그 말에는 가시가 남아 있고 이준석 지금 전 대표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라는 것도 약간 혼선을 주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인터뷰 말미에 그러면 노원에 만약에 공천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때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무소속 출마 등 모든 것들을 선제적으로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요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그 공천으로 이 오인회가 실제 역할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뭔가의 모종의 행동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승자로 꼽은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의도 정치권에 자꾸 의심스럽다, 냄새가 난다 이런 거는 실제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그 부분이 공천과 연결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오인회가 오인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불식시킬 수 있는데 이제 그 점이 중요하겠죠. 아 진짜 저는 이 선거 가까울수록 국회의원들 불쌍해 보여요. 네. 솔직히 이게 뭐냐면 처음 당선되면 한 2년은 좋대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2년 지나면 슬슬 다음번 공천 걱정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눈치를 봐야 될 게 지역구 주민들 눈치 봐야 되죠.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당 눈치 봐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사람들 3대 업종이에요. 그런 그렇죠. 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이 속담으로 이 사서 고생한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게 속담은 맞는지 요즘 뭐 모르겠지만 하여간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은영 소장님 좀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힘들면 시원하게 불출마 선언하면 되죠. 아 그렇게 그렇죠, 힘들면. 그렇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번에 불출마 오영환 선언했던 의원이 젊은 네, 의원, 오영환 그거는 의원 소방사 시험을 다시 보겠다고 했잖아요. 아. 그 정도가 아주 굉장히 진짜 멋진 행보예요. 아 멋있더라고요. 네. 네, 젊은 사람이. 출마에 불을 꺼버렸네요. 예, 네. 네네. 해보니까 안 좋거든. 아니, 자기가 출마에 해보니까. 부를 거. 진짜 야 네. 진짜 그 만회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 좀 받아들여줘야죠. 네. 아. 이 정도 되면은 몇몇 청취자분들은 눈물을 머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야, 이 출마에 불을 꺼버렸다. 아, 이게 또 아주 명언. 오늘 이거네 이거. 네. 아, 오늘 뭐 여기서 그냥 대충 정리할까요?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오자마자 어떻게 끝내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뭐 출연료 갖겠죠. 네. 자, 그게 중요하죠. 예. 우리 배 소장님 승자는 뭐예요? 저는 뭐 이현영 소장님께서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한 부분에 이제 성자가 의미 부여했다면 저는 진정한 성자입니다. 반도체. 역시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네, 정말 썰렁한 아재 개그 중에 바나나 먹으면 바나나 이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너무 춥다 갑자기. 아니, 여기 추운 안에가. 정도가 아니고 저 기운이 쭉 빠져요 그냥. 예. 네네 당을 좀 충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당 충전하려면 그것도 배터리거든요. 배터리보다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배터리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도체다. 왜냐하면 그 말씀드린 오늘 이제 정부에서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금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반도체가 1등입니다. 340조. 아하. 340억 아니고요. 340조. 550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 이른바 반도체가 역시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반도체 뭐 사이클이 안 좋다. 삼성전자도 예전 같지 않다. 뭐 6만 전자, 7만 전자 이야기하고 SK 하이닉스까지도 소유자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투자하는 분들은 좀 두렵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반도체인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예. 이른바 오늘 이제 전략적으로 발표한 종목을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예. 이른바 반디리바입니다. 반디리바.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거 아니고요. 아. 자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반디리바입니다. 리는 2차 전지, 리튬? 그다음에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네. 죄송합니다. 지금 총체적 난국이네. 네. 그다음에 반은 이제 바이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반도체가 압도적입니다. 550조 중에서 340조. 왕건이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경제 TV에서 전문가분이 이 반도체는 어떤 종목이 아니라 이제 그냥 우리의 그냥 인프라다. 반도체라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뭐 우리 생명에 중요한 것이 우리 몸에 피듯이 그런 혈이듯이 그런 이제 반도체다. 예. 그걸 이제 저는 역시 반도체 사면 바나나. 네. 아, 우리나라가 또 한반도 반도니까. 예. 아니 근데 제가 죄송해요. 찬물 아니, 끼워서 왜? 죄송한데 지금 5월 반도체 수출이 지금 10개월째 마이너스예요. 우리나라는 작년 같은 달 5월 대비 수출액이 36.2%가 하락이 됐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엔비디아는 그 대만 출신 미국인 젠슨 황 CEO가 그렇죠. 그 모든 네. 인프라를 지금 대만에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삼성 반도체 여기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승자로 꼽혔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위기 요인만 말씀하시는데 또 삼성이 잘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역시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 아니겠습니까? SK 대만은 하이닉스가 주로 이제 파운더리. 그렇죠. 파운더리나 이제 TSMC인데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견인하고 있는 것이 좋은 반도체 시장을 살리고 있다. 결국 AI나 챗 GPT나 또 이런 이제 고성능 그래픽 쪽에 원래 엔비디아가 그렇죠. 그쪽입니다. 회사거든요. 반도체 예. 쪽으로 이제 뭐 CPU보다는 이제 GPU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새로운 또 계기가 되거든요. 또 우리 왜 또 유명한 선수 한 명 나오면 또 우리가 전체 그 종목 스포츠 분야의 분위기가 좋아지듯이 그래서 저는 그래도 550조 투자 중에서 무려 대부분인 반 이상인 340조 같다는 것도 역시 그래도 반도체네. 대한민국은 반도체다 한반도다. 네. 근데 요새 그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 꼽으시는 승자는 주로 비정치 분야예요. 네. 약간 성격이 삐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게시판에 배 소장 삐딱선 탔냐 이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는 정면 승부입니다. 야, 참 오면서 좀 늦게 오면서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하지 요 생각만 하고 엄청나게 하죠. 메모를 했죠. 어떻게 많이 하려고. 네. 그렇구나. 하여간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너무 심각해요. 반도체 근데- 수출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반도체는 이게 먼저 반영되니까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이 한 6개월 정도 선반영되죠. 네. 먼저 반영되는 그런 종목이라서 지금 이게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가 이거는 6개월 후에는 상당히 잘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얼핏 들었는데 예. 그리고 짧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추경호 부총리도 9월 정도 되면 흑자 전환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급망 차질도 있고 가격도 있죠. 결국 이제 수출이라는 거는 프라이스하고 이제 양적으로 충분하게 공급이 되냐 수출이 되냐 이제 중요한데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 에너지 수입량이 많았죠. 이게 일종의 역전이 된 현상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는 한 9월 정도 되면 흑자 전환이 된다 이렇게 발표한 건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래도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반도체가 살아나야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또 확보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된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5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투자는 뭐 산업 전반의 분위기는 공부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국과 지금 굉장히 얼음 전국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투자한다고 해서 시장이 지금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인데 이게 9월에 지금 흑자 전환이 되나요? 왜 말을 안 해? 물어봤으면 대답을 아니 해야지. 그냥 이현영 소장님께서 주식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요? 갑자기 고수의 포스가 느껴져요. 아니, 왜냐하면 예. 모든 분야는 명암이 있죠. 근데 이제
그만큼 승리로 꼽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 반도체 산업 다 철거해야 되나요? 철수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 경쟁력은 살려가되 좀 수출 다변화라든지 우리의 산업 구조를 좀 재편하는 그런 시도는 반드시 또 필요하겠죠. 이게 예. 제 얘기가 아니고 전 뭐 경제 잘 모르니까 이 중국과 우리의 관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이 다변화 말씀하신 예를 들면 사드 때 중국의 관광객들 안 왔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인도가 지금 인구 1위거든요. 그렇죠. 다변화. 근데 이 다변화 얘기는 우리 조금 이따 계속하죠. 네. 예,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잠시 전에는 끝인지 시작인지 제가 좀 헷갈렸는데요. 예. 자, 언제나처럼 제가 드리는 말씀 있죠?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3부에 이어서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서 배 소장님은 오늘 좀 늦게 왔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네. 예. 왜 노려보고 그래요?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자꾸 노려보면 또 노련미가 생기지 않을까. 참. 앞으로 준비해 오지 마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이 오해 뭐냐면 수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관광도 사드 때문에 중국 관계가 많이 줄었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인도가 지금 세계 1위거든요. 네네.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K푸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것도 인도네시아하고 인도에 맞게 예. 이렇게 좀 이 차식주의자들이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그것도 많다 가지고 그걸 좀 바꾼다 그러는데 마트에 가면은요. 네.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K가 들어가면 그거 좀 비싸게 팔린대요. 비싸게 판대요, 그거는. 그거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리고 인사이드 K인데 제가 네. 네. 자, 다음 얘기하죠. 뭐. 죄송합니다. 네. 아니 체코 프라하에 가잖아요. 네. 예.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숍이 있어요. K 뷰티숍. 우리나라 화장품 파는데. 그러니까 따로 있어요. 따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진짜 많이 알려졌어요. 예, 교수님 게시판에 사담을 좀 줄여달라고요. 예. 그럼 좀 더 해야겠네. 제가 어제 좀 삐뚤어진 데가 예,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회 수출은 지금 중국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그 얘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패자로 넘어갈까요? 네. 자, 이소장님 패자. 저는 이게 오발령이라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오세훈 시장을 일단 패자로 꼽았고요. 그 북한 우주 발사체 발사 때 이게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를 느끼는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이 다른 얘기가 많이 하셨겠지만 패자를 오세훈 시장으로 꼽았습니다. 놀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31일이었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오발령이냐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했냐는 것이거든요. 어떤 문자든 좀 구체적이고 정확할 맞아요. 필요가 있어요. 이른바 그거는 정확성이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시간이 빨리 와야죠. 네. 구체성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그럼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느냐. 대피하는 장소를 우리 지금 일반 국민들이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바로 지금 대피소 관련된 부분이 각인돼서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좀 보안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거예요. 확성기가 동네마다 울렸는데 확성기가 거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신율 교수님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와라라라라 이러면 그렇게 들려요. 확성기가. 왜냐하면 이게 건물의 벽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네, 하울링이 생기는 건데 이것도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는 좀 들어봐야 돼요. 자기들이 평소에 이걸 방송을 해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마이크 이 확성기 테스트를 합니다 해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좀 어수선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오세훈 시장의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군더더기가 없는 게 좋거든요. 근데 뭐 사과는 드립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이 재난은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 말을 하면서 조금 반감이 생기거든요. 아니 그래서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어제 그렇죠.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인 거고. 그래서 근데 저희 행정안전부의 행안부는 문자는 또 오보였다. 오발령이라고 했어요. 네, 예. 오발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가 네. 있죠. 사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평소에 북한이 ICBM 이런 거 쏠 때 동쪽을 향해서 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남쪽. 서쪽을 향해서 쐈기 어. 때문에 실제로 저는 경계 경보를 발령하는 그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막 굉장히 질책을 하고 이랬다 그러는데 이렇게 공무원 집단에서 질책을 한번 받으면 사람이 좀 이게 주눅이 들게 되고 그렇죠. 다음번에 실제 상황이 이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멈칫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막 질책하면 안 된다고 저는 아니 그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질책할 사항이 아니고 이게 지금 그날 저도 아침 방송 나가면서 이거를 재난문자 봤는데 경계 발령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경계 발령이면 북한이 지금 쳐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경계 경보. 경보.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적이 쳐들어왔다는 걸로 당연히 인식을 했던 거고. 근데 대피하라고만 문자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재난 문자인데 어떻게 경계 발령으로 될지 막 그 혼란 속에 있었는데 그럼 대통령은 지금 NSC를 소집해서 뭔가 그거에 대한 그 재난 방송을 통해서 이걸 알려줬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진짜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한 상황이 된 궁금한 게 거죠.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이혜정 소장은 경기도 거주자시잖아요. 네. 서울 문자는 혹시 받으셨어요? 네, 제가 서울로 들어와서 받은 거예요. 아침 방송 아침 가시다가 방송 갈 때 서울에서 아 이게 그러니까 지역이 거주지 자기 행정구역상 상관없이 거주지가 아니라 네, 서울 지역 들어오면 범위 내에 들어오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이거는 문제. 그러니까 서울이 잘못했죠. 뭘 잘못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자 내용과 네네. 그리고 이게 29분에 쐈는데 41분에 왔다는 41분에 것도 왔어요. 문제고 네.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경기도는 안 해가지고 잘한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오히려 안 한 쪽, 그러니까 했는데 좀 빨리 하고 제대로 문자를 보냈어야지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했다는 사실 자체로만 본다면 경기도는 그럼 왜 안 했느냐 근데 문제가 소장님,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패자인 게 어수선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문자가 와야 되는지도 혼란스러웠고. 아니 저는 그날 학교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 근데 안 가셨네요? 갔죠. 네. 아니 근데 그 와중에 또 대피하신 분들도 있어요. 가족 데리고 반려묘까지 데리고 대피하신 분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 그 대통령 지지율이 1%포인트 하락한 게 전 그 요인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서울이 긍정평가가 32%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도 지금 전체 지지율 오늘 전체 지지율 35%였는데 3%포인트 더 낮거든요. 영향이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개요는 저희가 일부에 말씀드려서 네네. 반복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니 저는 예전에 네. 연평도 포격할 때 있었죠. 네네. 북한이. 포격할 때 제가 그때 학과장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과 애들은 농구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니들 지금 빨리 집에 가라.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영토에 대한 공격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저는 그때 경험이 있어가지고 학교는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 애들 출근을 해야 되느냐가 또 문제가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짧은 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많은 들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학교를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재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왜 위협적이냐면 얼마 전에 이제 이 누리호 발사되고 된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인가요? 정찰미사일인가요? 그걸 쏘고 난 다음 날에 우리 이제 국방부에서 LSAM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 우리 이제 개발에 성공을 한 겁니다. LSAM. 예.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한 4km 지점에서 10km의 이 미사일이 날아올 때에 요격할 수 있는 아이언돔 시스템은 아직까지 우리가 되죠. 2026년이 가야 완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고 이제 좀 낮은 고도에서는 예. 그러면 이제 천궁2가 우리 자체 개발한 것이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위로 올라갈 때 사드가 있고 또 이제 개발이 성공한 LSM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현장 배치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면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뭐 우리 이제 공해상에서 떨어지면 몰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 영토 내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이런 대피 신호가 매우 정확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반드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날 유일한 장점 뭐냐면 네. 아침에 아침에 예. 수업하거든요. 수업 들어갔는데 지각한 애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왜냐하면 모두 잠을 일찍 깼잖아요. 본인이. 네네. 예. 학교를 제일 안전한 장소로 판단했을까요? 그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일찍 일어났으니까 일찍 온 거죠. 예. 자, 배 소장님. 저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아빠 찬스, 뭐 삼촌 찬스 이야기, 형님 찬스 이야기도 나오는데, 형님 찬스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은영 소장님이나 또 저같이 이제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하고 매우 또 가까운 친숙한 친숙한 기관이죠. 기관이거든요. 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도 중앙선관위 산하의 그렇죠. 기관이고, 근데 사실 이게 신뢰가 생명입니다. 선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공정선거 신뢰가 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꺼져버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는 요 얘기하기 해자로 전에 봤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선관 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절대 다수입니다. 제가 그럼요. 항상 제가 그럼요. 얘기하는 게 예. 그런데 일부 극소수의 고위직들이 지금 이런 의혹을 발생시켰다.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고위공직자예요. 글쎄요, 예. 고위공직자 그렇게 일하셔야 근데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게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 여기가 치해법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선관위 여심위 때문에도 저도 이제 선관위 여심 위원을 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정말 여심이라는 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현직 판사가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선관위는 굉장히 그 국회보다 더 더 엄격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위계질서가 더 위계질서가 굉장히 뚜렷하고 더 이렇게 좋은 대우를 엄청 하는 굉장히 무슨 대법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정도의 그런 그 위험을 갖추고 있는 기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법적으로 좀 미비하다 감사원법하고 뭐 국가공무원법 헌법이 다 충돌해 갖고 우리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오리발 내밀기 비슷한 걸 하고 나온 것 자체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소환되냐면 지난 지방선거 때인가요? 그 소크리 거기까지 내부 공직 기강 회의로까지 지금 소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라. 일단 두 가지로 나눠 보면은 지금 엄마 찬스는 아니죠. 아빠 찬스, 뭐 형님 찬스 사용해서 정말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걸 이제 이게 공정에 관한 그렇죠. 문제가 진상 규명을 네. 하는 부분이 있고 구조적인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국민 여론 차원에서도 저는 엄중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다음에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단순 면직 처리를 해보면 연금이나 이런 건 그대로 맞아요. 지급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법적인 해석을 일각에서는 잘못하고 있다. 왜? 헌법의 독립적 기관? 그럼 독립적 기관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독립기관이라는 것이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97조를 봤습니다. 예,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어떤 기관은 물론 이제 회계적 감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만 정무적 감사도 업무적 감사도 받아야 그러니까 돼요. 행정기관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97조 이제 그건데 예. 행정력을 동원을 하거든요. 계좌 네. 지적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장에게 보고되지 않는 독립적인 조사팀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강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더 강제권을 더 부여해요. 이럴 때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어떤 수사도 국민들의 해초리를 달게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는 안 받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좀 선관위가 내부의 구조적인 부분을 좀 체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번에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 때 속구리 사태가 그렇죠. 터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대법관직을 하면서 투잡으로 이렇게 선관위원장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에만 집중을 해도 하나 잘하기도 힘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임위 아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대법관이 겸임을 하는 형태는 안 된다.
구조적으로도 좀 변경시키고 지금 그렇게 되면 상임이 되면은 사무총장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무처장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래서 그게 네. 그 겸직의 의미가 위계를 더 높게 세우기 위해서 판사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대법관이 들어오시는 근데 그 거고. 위계보다도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시돼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그럼요. 저는 사실 뭐라고 아까 우리 오늘 방송 초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법을 위반했을 의혹을 받는 고위직들이 포진하고 있는 곳에서 법을 들먹이면서 감사원의 감사 못 받겠다라는 건 굉장히 듣는 사람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아이러니한 없다. 거죠. 자가당착이죠. 네. 자가당착이죠. 이게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죠. 아유 진짜 이게 뭐 근데 참 이 승부처 우리 이 소장님. 네. 저는 승부처가 지금 MBC 압수수색하고 방통위원장 임명, 파면 및 임명 이걸 들었어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언론사 압수수색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여가지고 요즘 신중했어야죠. 이건 좀 신중해야 되고 이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제 뭐 국가가 이제 뭐 문제가 뭔가 큰 사고가 나고 이랬을 때 방송국을 가장 먼저 접수를 하잖아요. 네. 변고가 일어났을 때 국가에 지금 그렇게 좀 느껴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뉴스룸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기자의 집까지 압수수색하고 이거는 지금 언론 탄압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개인 지분 제가 모르겠는데 언론사에 대한 압수색은 진짜 좀 좀 신중하셔야 되고 지금 뭐 청와대도 압수하고 이게 이제 대통령실도 압수수색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압수수색이 너무 이렇게 보편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언론사에 특히 방송사 이런 데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저는 이게 앞으로 좀 승부처로 이게 지금 더군다나 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가 임모 기자가 그 날리면 보도한 기자라는 것 때문에 더 이게 좀 편향적인 압수수색 아니냐 이렇게 약간 이제 좀 혼내기식 압수수색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전 그 수석 홍보수석이 지금 내정이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이 MB의 입이었던 분이 지금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방송계의 어떤 그 보직 변경이라든지 그 방송계 종사했던 그 언론인들의 많은 그런 불만들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임명 여부도 또 결정이 되는 거니까 조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짧게 그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이 예. 뭐냐면 어떤 조치든 명분을 내세우게 되거든요. 예. 그 명분의 설득력을 중도에 가서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중도에서 얼마만큼 공감하느냐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 승부처를 말씀드리면 예. 저는 또 다른 한 축의 이 정치권에서 또 갑론을박이 또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건 체포동의안. 또 이제 불체포 특권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과 이승만 의원인데 여론은 싸늘합니다. 그렇죠. 이 체포동의안 더 이상 안 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지금 체포동의안은 더 이상 이제 국회 특권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것을 버리는 데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은 지금 현재 우리 정도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상황이라면 없어져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얘기된 이 모든 게 내년 총선에서 이제 어디 선택할 그렇죠. 것이냐 갤럽 조사에 그게 나왔어요. 여당 다수 당선이 37%, 야당 다수 당선이 49%. 정당 지지율과 비교하면 야당의 경우는 17% 포인트나 상승을 하는 예.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좀 대통령께서 오늘 그 방통위원장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중도층이 확 쏠려버려요. 무당층이 네. 이제 야당 당선으로 야당 다 쏠립니다, 당선으로 지금. 쏠리는 근데 네. 저 여론을 잘 해석을 할 때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필요한 게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정권 심판 성격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저만큼 안 된다는 글쎄요. 거죠. 그 잠재적인 게 그러니까 있는 이제 거죠, 지금. 그게 미치지 네.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태도일 거예요. 이럴 때는 오히려 그 권한을 버림으로써 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명분이 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선택하느냐 또는 선택하지 본인이 못하느냐. 특권 포기를 하는 그렇죠. 것. 근데 체포 동의안보다 저는 이제 공천 과정에서 경선에서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나오느냐, 전 그걸로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이게 지금 6월 12일 정도에 아마 국회에서 표결할 것이다. 지금 그렇죠. 이런 예정돼 얘기가 있죠. 나오고 예. 예?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죠. 예. 그러니까 6월 12일까지는 아직 오늘이 6월 2일이니까 10일이나 남았으니까 생각할 시간은 충분하겠죠.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뭐 이제 이은영 소장님과 서로 이제 전망을 해본다면 저는
가결돼야 마땅하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부결- 높죠. 네. 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지난번에도 부결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 이것을 약간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망신주기 내지는 좀 정치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결될 가능성도 전 높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가결돼야 된다는 마땅하지만. 것이 여론이기 네. 때문에 저는 부결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다면 그 후폭풍은 감내하기가 쉽지 않겠죠. 아니 감내 다 가능해요. 그 너무 그 여태까지 버텼으니까. 네, 감내 가능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태까지 버텼으니까. 그런 걸 버티면은 예. 나중에 더 버텨야 될 때 못 버티는 거죠. 아니 저런 말이 지켜보겠다 이런 말랑 비슷한 네.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만일 우리가 부결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아유.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